오늘은 무화설과 건강한 자 해가지고 무화설이 심리학에 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되고 또 다른 많은 대중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불교의 무화설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결국 심리학에서는 불교 사상을 어떻게 썼는가 그걸 항상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현대에서 불교의 본질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를 꼽으라면 나는 심리학을 꼽을 것이다. 동양에서 불교는 전통적, 관습적으로 종교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인지 일반 사람들이나 학자들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널리 퍼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교를 심리학으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는 이러한 시각을 잘 못 펼치는 것 같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제 어떤 책에서 따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불교를 밖에서 본다는 이점이 있는 서양에서는 불교를 심리학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이 안도 오사무라고 하는 하나조노 대학의 임상심리학과 교수, 정신과 의사이고 또 자아초월 심리학 정신의학회 대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선심리요법, 명상의 정신의학 뭐 이런 그런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도 오사무가 이제 종교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입장으로 볼 때 불교를 현대에서는 심리학이 가장 잘 살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리학은 서양에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20년? 1880년대에 이제 심리학이 철학에서 분과되어 나오면서 이제 거의 한 50년 전부터는 거의 학계에서 아주 주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심리학자들이죠.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심리학이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죠. 그죠? 예전엔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또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는 시각이 언제나 필요하게 돼 있죠. 어느 시대든지. 그런데 그게 이제 심리학이 주된 해석적 틀로 이렇게 쓰인다. 그런데 불교를 다시 현대에서 재해석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사용하면 참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이제 취지입니다. 사실 불교는 종교죠. 불교는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종교를 이제 불교를 세운 파운더죠. 세우신 분이 가르침을 펼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는 우리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불교를 또 이렇게 깊이 공부하다 보면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기이한 분들뿐만 아니라 불교인으로 기이한 분들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어필이 많이 되었거든요. 많은 자극을 주었고, 그래서 불교를 보면은 세계관이 있고 존재론이 있고 또 인식론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철학적인 사상을 제공해주고 있는 하나의 철학 사상입니다. 사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교를 공부할 때 종교나 철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서양에 전해지고 난 이후에 특히 미국에서는 불교를 종교로 보기보다는 철학으로 봅니다. 철학으로 보고 거의 미국 대중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불교는 철학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엔 불교 종파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불교 종파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같이 가지고 들여온 자국의 불교들이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베트남 불교, 일본 불교,
한국 불교 이런 식으로 민족적인 불교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미국인들 본토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믿는 불교는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부디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녀가 있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제가자들이 그냥 만든 어떤 단체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종파적으로는 그 교세를 확장하는 불교는 미국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불교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은 학자들 위주로, 불교 학자들 위주로 이렇게 발달되고 있거든요. 발전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불교를 종교로 전파하려고 하는 그 영향력보다는 사상으로 또 철학으로 이렇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심리학자들이 불교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일반 대중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불교가. 그래서 불교를 일반 대중들은 심리학으로 이해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닦아서 불교의 가르침을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보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학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자기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오사무도 그러한 요즘의 트렌드에 따라서 불교의 본질을 다시 대중한테 또는 세계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게 바로 심리학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 하면 이걸 애초에 제가 첫 시간에 불교 심리학이란 뭡니까? 불교 심리학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간단하게 마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 봐도 항상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심리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을 주인으로 해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워진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은 그 사람을 따른다.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에 수레바퀴가 따라가듯이.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을 주인으로 하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복락은 그 사람을 따른다. 그림자가 그 몸에서 떠나지 않듯이.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의 전제죠. 전제는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을 주인으로 하며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불교 가르침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마음에 대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불교는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를 심리학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애초에 종교였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려면은 틀을 이제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종교로서의 불교와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서의 불교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이성적 사유에 바탕을 두거든요. 그죠? 특히 서양 철학은 아주 정밀한 사고에다가 그게 이제 도구죠. 그 철학을 하려면 생각이 정밀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개념적인 틀에 근거해가지고 그걸 쌓아 올리면서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철학자 하면 이제 칸트 이런 분들 들 수 있잖아요. 칸트는 한 평생을 사색을 해가지고 사색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 결론을 이끌어낸 분이죠. 모든 자기의 그 주장을. 우리가 뭐 연역법, 기납법 해가지고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논리의 방식이 이런 게 있잖아요. 칸트가 얼마나 이성적이었냐 하면은 그 일화가 있는데 사귀는 여성이 있었대요. 칸트 하면 떠오르는 생각, 기억, 뭐 어떤 일화가 있죠.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면 시계를 고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딱
판에 박힌 생활을 한평생 하신 분인데, 그런 분도 이제 연애를 했다는 이야기죠. 연애를 했는지 아니면 칸트를 좋아했던 여자가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결혼하고 싶다고 쫄랐나 봐요, 칸트한테. 그러니까 칸트가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론을 내릴 시간을 주시오 해가지고, 칸트가 그날로 막바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책을 다 뒤져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좋은 점하고 결혼을 해서 나쁜 점을 서로 비교 연구를 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참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을 결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결론이 결혼을 해서 좋은 점이 4가지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이게 칸트의 성격이에요. 철학자, 그 당시 철학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단면적으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집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집 아버님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여보쇼 하면서 화를 버럭 내더래요. 지금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대요. 칸트는 그걸 의식을 못했던 거죠. 그냥 자기가 연구하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연구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색을 해서 생각으로 모든 걸 결론을 냅니다. 근데 그 생각이란 게 허술한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정밀하고 논리정연하고 빈틈이 없는 생각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이 나오면 그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사색으로 진리를 알게 된 분이 아니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관찰하고 보는 데서 오는 직관적인 깨달음, 그걸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유 방식이 진리를 얻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동양 철학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보면, 동양 철학은 조금 부처님이 했던 방식하고 유사한 방식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인도는 사실 철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도의 모든 사상은 종교적이고 영적인데 그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직관적인. 그리고 중국에 가도 우리 뭡니까? 주자학이라고 합니까? 양명학? 이런 학문을 보면 경물치지 해가지고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이치를 깨달으려고 자기 마음을 계속 닦아가면서 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칸트의 사유하고는 되게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동양 철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얻는 방식과 동양 사상, 특히 중국 철학에서 지식을 얻는 방식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어쨌든 동양 철학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기 마음을 닦아서 마음이 굉장히 청정해지면 사물을 보는 힘이 생겨서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 서양식으로 하든 동양식으로 하든 어떤 사물의 이치 또는 원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심리학은 이치나 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조금만 알면 돼요, 심리학자들은.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심리학적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적 요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지? 마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다르죠. 도대체 우리가 무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무아의 원리가 뭐지? 그거는 사상적이고 철학적입니다. 무아의 원리? 도대체 왜 무아라고 부르는 거지? 왜 무아라고, 진실은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는 원리를 따지는 건데, 심리학 어떻게 묻냐면, 무아를 체험할 때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심적 요소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묻거든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심리학을 만약에 불교의 가르침들을 심리학으로 돌려서 불교 심리학을 계속 구축을 하려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을 잘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에서 일어나는 심리학적 요소들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요소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초기 단계고요. 그 요소들이 우리 일반 대중한테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불교 심리학 정말 하기 싫겠죠. 어느 세월에 그런 걸 공부하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일단 그게 확립이 되어 놓으면 계속 축적이 돼요. 지식이 축적이 돼서 쓰이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철학은 되게 주체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범한 사람들의 그 사유체계예요. 그죠? 우리 통계로 보면 일반 평균의 사람들보다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은 내용들이죠. 철학적인 내용들이란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상당히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어디를 연구하냐면 일반 대중을 연구합니다. 일반 대중을 연구해서 심리학은 항상 뭘 묻냐 하면은 당신이 만약에 무아를 체험한다면 언제 체험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묻거든요. 그럼 그걸 적어도 3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그걸 물어본 그 자료들을 다 회수해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걸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보통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 아니면은 뭐 약간 다른 레벨의 어떤 정신 수준 속에서 무아를 체험할 때 때가 어떤 때다는 게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게 이렇게 걸러져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건 보통 사람들이 무아를 체험할 때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디다 쓰느냐? 나중에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할 때도 쓰고, 무아에 대한 심리 검사가 만약 있다면은 심리 검사를 할 때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든 생각이 철학은 음식으로 비유하면 맛을 먼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맛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원리를 자꾸 파악하려고 한다면은, 심리학은 그 맛을 만드는 레시피를 자꾸 개발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 레시피를 나눠주면은 대중들이 그걸 따라하면 유사한 맛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학은 그게 아니고 먼저 맛을 볼 수 있을 경지로 가봐야 됩니다. 맛을 낼 수 있는 경지로 자기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뭐 스승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맛을 자기가 만들 줄 아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데, 심리학은 여러 명이서 같이 연구해 가지고 그 맛에 유사한 맛을 낼 수 있는 그 절차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방법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 불교 심리학이라는 게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불교 심리학 공부하고 구축하고 있는데, 일단 불교의 이론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쌓일지를 먼저 생각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그 현상은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아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서는 탈동일시, 탈중심화, 수용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탈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 나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탈동일시라고 합니다. 탈중심화라는 것도 유사한 이야기인데, 내가 마음이 거기에 애착을 두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본다는 게 이제 탈중심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들을 요소화시켜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요소를 찾아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무화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탈동일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탈중심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마음에서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무화의 맛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레시피를 먼저 이렇게 한 단계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무화를 다가갈 수 있게, 무화에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철학과 심리학의 차이부터 불교 심리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강 감이 잡히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되십니까? 이해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제가 너무 혼자서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계속 진도를 나갈까요? 예, 말씀하세요. 심리학이 철학에서 121년 전에 이제 분리가 예,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철학에 1, 2, 3, 4부터 10가지 있다고 치면 예. 그 중에서 철학 중에서 몇 번 부분만 강조해서 심리학이 탄생했다 이렇게 좀 설명. 아, 심리학이 어떻게 떨어져 나왔냐고요? 인식론이 발달되면서 심리학이 이제 떨어져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 이거 겁이 나는데 이건 철학에서 심리학이 분파되어 나왔다.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철학에서 심리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물질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진리들을 자꾸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마음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론이라는 거는 모든 게 철학자들의 사유에 의해서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 그럼 뭐가 믿는 건데 객관적 자료가 우리가 필요해. 마치 자연과학에서 지금 물질을 연구하듯이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연구할 줄 알아야 돼 하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심리학이죠. 그래서 심리학을 처음에 이제 분트라고 하는 분이 실험실에서 또는 그 연구실에서 심리학 연구실에서 연구가 되어야지 그게 비로소 과학적인 마음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학자가 사색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과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실험보다는 굉장히 정밀한 방법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기술하는 내성법이라는 게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게 분트가 사용한 방법인데 그것마저도 후대에는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주관적인 거다. 정말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그 결과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우리 마음에 대한 연구 자료로 삼자 이렇게 한 게 이제 심리학이 그쪽 방면으로 발달된 거죠. 그게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심리학이 어떻게 철학에서 나왔냐? 그거는 밑바탕에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불교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부처님의 진리라고는 가르침입니다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야지 그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이게 해당되더라 하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교의 진리를 심리학적으로 옮겨서 가르치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학적인 연구 또 실험 연구 이런 게 관찰 연구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틀을 조금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틀을 바꾸는데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인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불교 심리학이란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마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불교의 지혜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응시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통찰인데, 이제 이게 불교 심리학으로 발전하려면 그 통찰을 다시 실험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지혜는 이제 이게 심리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신앙도 아니고 절대적인 집단에 대한 신앙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응시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통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심리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의 체계를 종래의 종교학적인 틀에서 파가지 않고 본다면 불교를 심리학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는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시작합니다. 종교로서는. 근데 심리학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씁니다. 쓴다는 말은 일반 대중이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효과 있는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불손하다라고는 여기실 필요 없고 그냥 과학자들의 항상 특성이죠. 갖다가 쓰고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이면은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심리학적 간주하는 입장이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난다면은 받아들여지는데, 아까 안도 오사무가 말한 것처럼 동양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문화가 불교를 종교로 보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해체 또는 분해해서 막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생겨납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내가 조금 불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갖는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실천적 지혜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심리학에서 불교를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학도 인간 정신적 고통에서부터의 해결이거든요.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심리학의 목표입니다. 특히 심리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갖는 그 목표와 거의 같은 방향이죠. 물론 불교는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 심리학자들은 그건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건 차이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주제는 모든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심리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현대적 세라피, 이제 현대 심리학이라고 여기서 특히 지칭하는 거는 90년대 이후에 심리학은 어디로 가냐면 방향이 그냥 고통만 덜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을 더 키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현대 심리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잠재성 개발하는 거, 자기 실현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건 종교적 주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심리적 치료가 추구하는 자기 성장과 잠재성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체계와 전혀 대립 또는 모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그 심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약간 옆에 사이드로 제쳐 놓더라도 기본적 전제는 약간 종교적인 불교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삼법인 같은 걸 우리가 들면.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거의 대부분 마음을 관찰하고 기술하고 거기에서 나온 통찰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 체계와 전혀 대립이 없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시각으로 보아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정신의학이고
마음을 깊이 응시하는 심리학이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 치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불교도 심리학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설과 건강한 자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둘이가 대립되어 보이는데 사실은 대립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더더욱 무화설과 건강한 자아를 같이 갈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설을 받아들인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자아를 살리면서 무화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면서 해탈을 위한 수행 과정에 장애가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발달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초기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무화설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보시죠. 들어보실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 이야기하면서 무화는 자아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일단 무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맨 끝에 해탈의 과정, 그러니까 수행 과정에서 결국은 버려야 될 거죠. 놓아버려야 될 거면 정확하게 놓아버려야든지 소멸되든지 해야지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경지를 우리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이제 유식 공부하시다 보면, 유식 불교 공부하시다 보면 나라는 믿음이 계속 날아다닙니다. 예상 우리의 의식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명상의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 뭐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의 의식이 멈추는 그런 단계에 가면은 그때는 나라는 믿음도 같이 이제 멈추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높은 수행의 경지에 갔을 때는 이 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또는 느낌이 놓아져 버리는데, 일반 대중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제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느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종국에는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결국은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항상 있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자아는 우리의 인식 활동의 중심이고 안정감과 자존감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자아의 건강한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심리학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내놓고 그 내놓은 문제에 따라서 또 심리학적으로 또 연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아와 건강한 자아가 결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의 본성은 현재 자기가 가진 특성이 언제나 과거의 그것과 같으며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이제 자아 정체감인데, 존재의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하나의 주관적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에서는 결국 버려야 될 장애물이다. 특히 해탈을 위한 수행에서는 버려야 될 장애물이다. 그걸 강조하는 반면에 심리학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 만들어진 느낌이나 믿음이나 또는 표상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 왜?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어떤 든든함을 주고 또 남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어떤 생각의 바탕이 되고 느낌의 바탕이 되고, 남들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감이 있으면. 난 괜찮아. 난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지금까지 잘 이겨내 왔어. 이런 생각들은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존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아 정체감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무아를 연구하는 일부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불교 무아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아설이 결코
이 자아 정체감을 부정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 서양 심리학자들은 결코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 정체감을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는 데 주력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결론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동양의 경전, 특히 인도 경전, 힌두 경전이나 아니면 불교 경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불교 경전 보면서 가끔 힘 빠진 적 없습니까? 너무 막 갖다 버리라고 막 그러죠. 숫다 니빠타 읽어보셨어요? 그거 읽다 보면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고 그 가족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되고 친구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한참 읽다 보면 뭐라 해. 다 버리라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입보리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불교 대성경전인데 그 경전 저가 옛날에 예전에 심리학 공부하기 전이에요. 그거를 이제 책을 읽고 있다가 거기 보시 육바람이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게 산티데바라고 상당히 굉장히 유명한 학성이 진 책인데 보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넓고 병든 호랑이가 있는데 인도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 수행자가 가다가 그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넓고 병들어서 사냥을 못 하잖아요. 자기 다리 하나를 툭 떼줘요. 먹으라고. 그때 전 햄버거 먹고 있었거든요. 햄버거 먹다가 그 책을 보다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불교에 대한 이걸 나보고 따라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반발감이 이렇게 들어요. 반발감이 드는 이유는 이제 자아 보호 본능이죠.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내가 어디까지 불교를 믿고 따라야 하지? 그거는 다른 말로 제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믿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저한테는 왔어요. 저한테는. 모든 분들한테 오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이해를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불교 경전에 있다가 옛날부터 믿음이 강한 성격이라서 이걸 읽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믿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그걸 행하려고 하면은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레벨이 너무 나보다 높아서 내가 그걸 행하기가 너무 어렵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리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자꾸 우리가 이거를 사상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그 사상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상과 현실에서 오는 그 괴리를 극복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좌절을 느끼는데 이걸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무아설의 실천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를 공부를 하더라도 무아를 우리가 배울 때 이 가르침에서 무아는 이론적으로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또 그런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붓다가 말씀하시는 걸 잘 보면 무아가 있다 없다 그걸 따지는 걸 중요하게 여기란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무아를 실천을 하라는 건데 무아를 실천하라는 게 뭐냐면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 그걸 실체로 인식하며 생활하면 고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실체로 인식하고
자꾸 생활하면은 고통을 얻게 되니까 실체로 인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돌보다가 얘한테 애착 품지 말아야지. 얘가 나를 이렇게 결국 또 마음 아프게 하는구나. 모든 게 실체가 없고 공하다고 했고 무상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그건 잘못 믿게 되는 거라고요. 나한테 뭐 어떤 고통이 오히려 고통이 와버려요. 그 공사상을 또는 무아사상을 일상생활에다가 생각으로 대입을 해버리죠. 그건 실천적인 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실천적으로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빠지는구나, 내 마음이 쏠리는구나를 보고 마음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실천적인 방식이에요. 그거를 내가 자아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집착이 많지? 나라는 거 원래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아 사상을 실전적으로 잘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생각으로 생각을 누르는 거죠. 생각으로 생각을 누르는 거는 우리가 오온으로 되어 있는데 오온을 잘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생각으로만 다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그걸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얻게 된 지식을 일상생활에서 또 생각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아설을 심리학적에서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천적 의미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사상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그걸 되게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조작적 정의라고 이렇게 바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심리학적 의미로 항상 바꿔서 해석을 해가지고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불교 심리학을 하신다.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불교 심리학으로 들어오지만 불교 심리학으로 들어오시면은 항상 묻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를 실행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라고 항상 자꾸 물어야 됩니다. 사상적으로 어떤 뜻이 있고 이게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지 묻는 거는 이성적 또는 철학적 사상적으로 따지는 행위고 이걸 내가 실천적으로 행동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무아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쏠리는 걸 느끼게 되면 그거를 감지하고 거기서부터 약간 떨어져 나온다. 이게 실천이죠. 그것만 무아의 실천이지.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나한테 너무 집착이 많은데 나는 원래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왜 존재하지도 않는 나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나 하면서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누르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